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AI 시대에 살아남을 직업, 그 중에도 전문성 있는 유치원, 어린이집 교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앞 시간에 우리가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살아남을 직업, 유치원, 어린이집 교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뭐 제4차 산업혁명과 그러면 이렇게 사회가 변하면서 어떤 직업이 살아남고 어떤 직업이 없어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유치원 어린이집 교사 교육에 관련된 것은 이제 살아남는다 그랬죠. 그러면 저는 이제 이 교사들 중에서도 전문성 있는 교사가 앞으로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4차 산업혁명과 이제 관련해서 왜 전문성이 있어야 되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4차 산업혁명은 지능, 정보화 사회로의 전환입니다. 우리는 앞에 3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지식, 정보를 굉장히 강조했죠. 지식이 있어야 되고 정보가 있어야 이제 산다고 그랬는데 제4차 산업혁명이 이제 오면서 지능 정보화가 굉장히 중요하게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3차 산업혁명 시대가 그 IT 발달이 가져온 이 자동화, 지식 정보화 사회였다면 이제 제4차 산업혁명은 IT 기술이 고도화되면서 가져올 지능 정보화 사회로 전환이 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으로 15년 이내에 기존의 직업의 60%가 없어질 것이고 또 10년 후에 직업은 아직 생겨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많이 이제 고도화 기술화 되기 때문에 어떤 직업이 앞으로 더 생겨날지 이제 모른다는 거죠. 기술의 고도화가 가져올 사회에서 경쟁력을 가지게 될 이 계층의 소수가 이제 이 경쟁력을 가질 사람들은 이 그런 계층은 소수가 될 것이고 소수에 의한 부의 축적으로 이렇게 가면서 빈부격차의 그 차이가 굉장히 심화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누구에게나 또 어느 나라에나 뭐 기회가 되지 않을 것이고 준비된 사람, 준비된 나라에게 그런 기회가 올 것이라고 봅니다. 자, 국가 차원의 대응과 또 특히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체제 혁신 방향에 우리는 지혜를 모아야 될 때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제4차 산업혁명은 앞에서 얘기했던 사물 인터넷 오브 띵스, 사물 간에 이제 다 이게 기계로 인터넷이 이제 연결이 되는 것이고요. 또 로봇, 인공지능, artificial intelligence라 그래서 이제 그 로봇가 정말 사람처럼 이렇게 말도 하고 생각하고 뭐 이제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많은 데이터를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처리하고 하는 빅데이터, 또 이제 이런 기술, 또 나노 기술, 바이오 기술, 정보 기술, 또 인지과학의 융합 기술로 이제 발전하고 이로 인해서 이 지능형 사이버 물리 시스템, 이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이 이제 이 생산을 주도하는 그런 사회 구조의 혁명으로 이제 정의되는 것이 바로 제4차 산업혁명입니다. 자, 이러한 기술 발달 트렌드를 2015년 ETRI 보고서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융합기술, 자, 첫 번째는 지능화, 두 번째는 가상화, 세 번째는 초연결로 구분하고 이제 이런 기술들이 다 이제 융합이 돼야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제대로 그 4차 산업혁명을 구현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럼 지능화는 어떤 것일까요? 인간과 기계의 이제 관계가 이제 지능화된다는 거죠. 머신러닝, 딥러닝, 이제 컴퓨터가 기계 학습을 통해서 사람의 뇌처럼 이 사물이나 데이터를 분류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술이 딥러닝입니다. 그다음 빅데이터 등의 기술이 인간처럼 기계가 사고하도록 진화되는 그런 현상이라는 거죠. 데이터를 이제 모아서 이렇게 처리하고 하는 이런 기술이 사람이 하지 않는데 기계가 사람이 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진화된다는 거죠. 이러한 지능적 사회로의 변화는 그 인간의 정체성 논란과 함께 이거 이제 논란이 있을 수 있죠. 기계가 사람이 하는 것처럼 이렇게 다 하니까 인간의 정체성
사람의 아이덴티티가 도대체 어떻게 되는가. 그 다음에 단순 반복적인 업무는 일자리 지형의 변화가 이제 크게 예견되는 거죠. 단순 반복적인 직업은 2차 산업혁명 시대에도 이미 많은 부분을 기계가 담당을 했어요. 그런데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단순 반복적인 그런 뭐 일들은 뭐 그냥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기계가 다 이런 거를 다 하니까 그 인간의 정체성도 이제 많이 논란이 되고 있다 이런 거죠. 자, 두 번째는 이 가상화입니다.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가 이제 융합하는 그런 현상인데 증강현실이라고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가상의 컨텐츠가 마치 실제로 존재하는 것처럼 이제 화면상에 이제 보여주는 기법이에요. 이 가상현실, virtual reality라는 것은 이제 컴퓨터 등을 사용한 인공적인 기술로 만들어낸 실제와 유사하지만 실제가 아닌 어떤 특정한 환경이나 상황 혹은 그 기술 자체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어디 지역을 간다 그러면 나는 컴퓨터 앞에 서 있는데 그 지역에 있는 배경이라든지 뭐 가는 것처럼 거기에 내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현실로 가상 상태에서 현실로 내가 쭉 드러나는 거죠. 제가 얼마 전에 이제 공항에서 그걸 봤어요. 우리나라 왜 다 이렇게 등재된 거 있죠. 그 유네스코에 이제 등재돼서 한 유명한 관광지.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쭉 이렇게 소개를 되는데, 소개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그 박스 안에 이제 이렇게 안 서갖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벽에서 막 그런, 막 그 관광지, 내가 사람들이 가는 건데, 나도 거기 이제 있는 것처럼, 이 가상현실을 제가 체험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크게 이제 부각될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 체험 기술이 발달하면서 사회 구성원들의 물리적인 일상이나 사회 경제 활동 전반이 전부 다 이제 가상화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여러분 아이들이요, 그 놀이할 때 우리 가상 상태에서 놀이를 하잖아요. 그렇죠. 자, 그거는 우리 이제 실제로 놀이를 하는 중에 이제 가상 상태고, 이제는 이 가상 현실이 정말 이 현실화되면서 이 엄청난 사회에 이제 변화가 있을 거로 저는 예측을 합니다. 전문가들은 5년 이내에 현실과 가상을 넘나드는 다양한 체험을 누구나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 몇 년 이내에 여러분들은 이런 가상 체험을 이제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을 거라고 이제 보는 거죠. 이제 교육 분야에서도 이미 먼 거리에 떨어진 두 개의 대학 연구소에서 하나의 가상 현실 공간에서 이 실험을 함께 하고 또 데이터를 수집하고 실험의 결과를 도출해내는 그런 가상 랩 이런 프로젝트가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교육도 가상 상태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현실화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초연결인데 인간과 인간의 관계가 연결되는 사회로의 변화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디지털 네트워크와 이제 모바일 정보기기 생산이 인간의 교류 범위를 무한정 확대시키면서 사회 전반에 걸친 글로벌화가 가속화 이제 되어 갈 것이고 지구상에 일어나는 모든 정보들이 공유되고 논의될 것이라고 보는 거예요. 뭐 모든 그 사람들의 이제 이 관계도 전부 다 이제 초연결이 된다는 거죠. 그런 사회로 이제 이 변화가 아주 빠르게 오고 있다고 보는 거죠. 이러한 정보 기술의 발달에 의한 사회 구조 변화는 결국 어떤 역량을 가진 인재가 경쟁력을 가지고 살아남을 것이라고 보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이제 그 유아교육을 하고 있는데 저는 지금 이제 초연결 상태에서 지금 유튜브로 여러분에게 이제 이 교육을 이렇게 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이런 것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런 기술이 발달되면서 우리가 오프라인으로 이제 교육했던 이런 것들은 이제 그 뭐 면대면 할 수 없죠. 여러 가지 이제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전부 다 얼굴을 맞대서 하는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사라지고 또 이렇게 규제를 하기 때문에 이때에 우리가 준비되지 않으면 그런 어떤 역량을 가지지 않으면
절대로 이제 강의도 할 수 없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회 구조의 변화가 결국 어떤 역량을 가진 그런 인재, 그런 사람들은 살아남을 것이다. 이런 사람이 경쟁력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이 사회가 이렇게 이제 많이 변화를 하고 있는데 산업화 시대에 전 국민이 보편적 교육 기회가 한 나라의 발전 요인이 된 것처럼 지능화되고 가상화되고 초연결 이 세 가지가 특징이잖아요. 제4차 산업혁명 시대는 지능화된다는 거죠. 인공지능 굉장히 지능화되고 또 가상 상태에서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이 가상화되고 또 인터넷으로 전부 다 이렇게 초연결이 되어서 이 사회에서 복합적인 이 문제 해결력과 아주 중요해요. 복합적인 문제 해결력과 융합적 사고. 여러분 보세요. 지금 우리 교육 과정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창의성과 문제 해결력이죠.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면서 이렇게 바뀐 거예요. 문제 해결력, 놀이에서 다 찾죠. 또 융합적인 사고, 이제는 사고가 하나로 이제 되는 게 아니라 다중지능이 필요한 그런 시대라는 거죠. 그 다음에 기계로 대체할 수 없는 감성적 지능을 가진 인재 양성 전략이 모든 나라의 최우선 정책이 될 것이다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유아교육과 관련해서 한번 보세요. 우리는 이 복합적인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문제 해결력을 놀이에서 찾아야 되고 또 선생님은 다중지능에 관한 그런 이론을 잘 배워서 선생님 자체가 이제 다중지능을 가진 그런 선생님이 돼야 되고 아이들도 그렇게 길러야 되고 기계가 대신할 수 없는 이 감성적인 그런 지능 이모셔널한 거죠. 이런 지능을 가진 선생님이 결국은 살아남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인재 양성 전략이 나라가 우선해서 해야 되는 정책이라는 거예요. 그럼 왜 갑자기 우리나라가 이렇게 놀이를 강조하고 프로젝터 강조하고 왜 이럴까요? 바로 이런 이론들이 다 뒷받침해 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두 번째는 학교 체계의 변화와 교육의 역할입니다. 이제 학교 체계가 이제 많이 바뀌는데요. 제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학교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통적인 형태의 학교 모습이 많이 축소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유아교육의 프로젝트를 보면 전통주의의 교육은 없어지고 경험 중심과 나중에 인간 중심의 교육 과정에서 하는 이 프로젝트가 굉장히 강조되는 거죠. 향후 15년에서 20년 사이의 학교 체계 변화를 보면 학생들은 온라인 학교를 포함한 비전통적인 학교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고 또 검정고시를 본 학생 수는 더 증가되고 또 공교육과 관련이 없는 다양한 자격증이 나타나면서 자, 고등학교와 2년제 대학의 경계가 흐려지면서 4년제 대학보다는 교육 성과가 더 좋은 취업도 더 잘할 수 있고 또 많은 경험을 가질 수 있는 2년제 대학, 실제 산업 전선에서 일을 할 수 있는 2년제 대학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수업 방식도 학습 공간의 공유가 이제 활발히 일어나는데 이제는 체험 중심 학습이 확대된다는 거죠. 우리가 전통적인 학교에서 하는 그런 선생님과 교재만 있으면 되는 그런 수업이 아니라 이제는 생활 중심, 흥미 중심, 아동 중심, 생활 중심의 체험 중심의 학습이 이제 확대되고 교육 시스템은 상호 연결이 되어서 학문 간의 융합이 일어날 것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프로젝트 하면서 교육 과정이 중요하고 교육 과정의 전체를 다 통합하고 놀이를 통합하는 거 중요하다 그랬죠. 이제 학교가 이렇게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학교는 정해진 학제와 학력 인정의 역할에서 벗어나고 또 학습 공동체로서 역할이 이제 확대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칸 아카데미의 설립자 살만 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칸 랩스쿨. 자, 이것을 설립하면서 2014년에 이제 설립하면서 초등과 중등 정도의 구분만 있는 무학년제를 표방하고 전적으로 이제는 우리 학교는 학생의 흥미와 수준에 맞는 프로젝트 학습과 시험 평가가 없는 학교 운영을 한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칸 랩스쿨에서는 프로젝트 수업을 한다는 거죠. 뭐 세계적인 이제 학교로 이렇게 변화됐는데
학생의 흥미와 수준에 맞는 프로젝트. 우리가 하는 게 아이들 흥미, 발달 수준에 맞는 프로젝트 하잖아요. 이런 학습. 그 다음에 시험 평가가 없는 학교. 우리 프로젝트는 무슨 평가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얼마나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교육인지 이제 아시게 될 거예요. 자, 우리나라 경우 2017년 초등학교 1, 2학년부터 자, 단계적으로 2015년 교육과정이 적용될 계획이다. 2015년에 이제 교육과정을 새로 개정을 하면서 지금 이제 이 교육과정을 2017년 초등학교에서 다 이제 사용했죠. 그리고 2020년에 유아교육과정이 많이 바뀌었지만 초등학교는 크게 바뀌질 않았어요. 그래서 이 교육과정이 결국은 뭐를 이제 하냐면 창의 융합형 인재 양성과 역량을 중시하는 교육과정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창의 융합형 인재를 양성하려면 뭐 해야 되느냐? 프로젝트 수업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초등학교 1, 2학년 교과서가 보면 뭐 다 프로젝트로 거의 다 바뀌었어요. 그래서 유아교육에서 했던 프로젝트가 초등학교 연계가 되고 나중에 중고등학교 대학까지 이제 쭉 연결되는 것이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창의 융합형 인재 양성, 또 역량을 중시하는 교육과정, 역량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한 분야에 정말 역량이 있는 인재로 길러져야 그 사람이 미래 사회의 변화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으로 이제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강조하는 것이 바로 노리고 프로젝트 수업인 거예요. 자, 인문, 사회, 과학, 기술의 기초 소양 함양하는 것이나 문과나 이과가 통합하는 그런 교과를 신설하고 소프트웨어 교육과 이 소프트웨어 교육이 이제 필수화되고 또 교육과정은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전체적인 학습량을 이제 감소를 하면서 깊이 있는 학습을 추진하는 거예요. 자, 프로젝트가 뭐냐면 앞에서 제가 프로젝트 수업에 이제 쭉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이 교육을 듣는 선생님들은 제가 앞에 강의했던 프로젝트 어프로치, 프로젝트 접근법에 대해서 제가 33강을 다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1년 우리 놀이 중심의 프로젝트를 다 넣어놨으니까 프로젝트 is a depth study죠. 깊이 있는 연구죠. 깊이. 프로젝트는 뭐 한 명이 하든 여러 명이 하든 그 주제에 대해서 깊이 있는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추구하는 것이 뭐냐면 전체적인 학습량은 감소를 하고 깊이 있는 학습을 추진하는 거죠. 그래서 교과 간의 통합적인 연계를 하고 교과서와 교과서 안에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깥에 있는 것도 같이 통합적인 연계를 하고 주입식 교육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토의, 프로젝트는 모든 단계에 토의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콜라보레이션, 협력이 있죠. 자, 그 다음에 탐구학습이 있습니다. 깊이 있는 탐구, 깊이 있는 연구, 프로젝트는 탐구를 하죠. 그 다음에 과정중심 평가, 프로젝트는 과정중심 평가거든요. 형성평가를 하잖아요. 여러분 이 말 하나를 다 풀어보면 앞으로는 프로젝트를 학교도 해야 되고 역량 있는 선생님이 되려고 그러면 이걸 해야 되고 이제 프로젝트는 여러분들이 살아남을 전문 직종에서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것을 이 짧은 문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제 학습은 실생활에서의 적용 사례를 스스로 찾아보고 이런 프로젝트는 그런 거잖아요. 실생활에서 이용한 거 이런 것들을 찾아보고 그것을 토의와 이제 이 논쟁을 했는데 이제 뭐 디스커션 하는 거죠. 토의하면서 또 다른 의견을 제시하면서 자신만의 아이디어를 만들고 공유할 수 있는 학습 경험이 제공되도록 설계돼야 되는데 이것이 바로 프로젝트 수업입니다. 여러분 이 원고는 제가 쓴 게 아니고요. 이미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면서 많은 학자들이 준비해서 쓴 것을 제가 그 내용을 세미나를 하면서 제가 이제 많은 원장님들, 교사들 앞에 강의를 하고 그 중요한 글자들을 따와서 제가 여러분에게 다시 재조직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젝트가 너무나도 중요하다. 자, 교과 간 융합으로는
우리나라에서도 시도되는 STEAM, STEAM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이 사이언스, 과학이죠. 테크놀로지, 기술이죠. 엔지니어링, 엔지니어죠. 아트, 예술이죠. 미술, 예술 뭐 예술이라 봐야 되죠. 매스, 수학이죠. 산수죠. 이제 이것이 약자로 사이언스 S죠. 테크놀로지 T죠. 엔지니어링 E죠. 아트 A죠. 매스 M이잖아요. 이 학습이 스팀 학습이 너무나도 중요한데 이 보면 이거 과학과 수학과 뭐 기술과 엔지니어와 뭐 이 보면은 이거 다 다중지능하고 다 연결이 됩니다. 1, 2년 내에 확산될 학습 방법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는요. 모든 교과 간의 이 통합, 융합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교과 간 활동이 융합되기 위해서는 교육과정 운영이 학교와 교사에 자율적으로 운영되어져야 된다. 그러면서 프로젝트처럼 이제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걸 강조하는 거죠. 시공간을 넘나드는 협력 활동과 또 학습자의 역할을 더 이상 소비자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는 컨슈머가 아니라 메이커라는 거죠. 메이커, 그 다음에 창작자, 크리에이터. 자, 이렇게 메이커나 크리에이터로 전환시키는 학습 활동, 또 실생활에서 적용을 염두에 둔 프로젝트 학습. 여러분 이제는요 실생활과 관련된 프로젝트를 해야 되는 거예요. 또 과제 기반 학습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학습이 설계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기반의 학습은 교과의 지식에 머물지 않고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경험과 연결이 되면서 깊이 있게 설계되어야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자, 학생들은 학습 활동은 아이들의 학습 활동은 어떻게 되냐? 기술에 의해서 체계적으로 수립이 되는데요. 또 그리고 관리되고 분석되어서 학습 개선 정보로서 교사와 학생들에게 제시되고 이런 학습 분석, 이런 기술이 전반적인 평가 체계를 바꿀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자, 이래서 이 그 분석 정보가 앞에서 한 이런 분석 정보가 학생들의 수준과 흥미에 맞는 적응적 학습, 여기는 적응을 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adaptation, 적응한다는 그 적응적 학습. 그래서 adaptive learning이라고 그래요. 이거를 가능하게 하고 또 별도의 시험이나 평가가 없어도 학습 성과가 진단되는 스텔스 평가, 뭐 스텔스 평가를 많이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시험 평가 없어도 학습 성과를 다 진단할 수 있는 그런 스텔스 평가 방식이 적용될 것이라고 이제 보는 거예요. 자, 모든 학습 활동은 데이터가 자동적으로 분석되고 결과가 이제 평가에 반영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수행 평가로의 전환이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교사의 관찰이나 직관에만 의존하는 게 아니라 교사의 관찰이나 기록 정보. 그래서 이제 다큐멘테이션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선생님이 관찰하고 기록하고 또 객관적인 평가 정보로 이것이 이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한 사람의 천재를 만드는 교육이 아니라 모든 학생들이 저마다의 재능과 역량을 펼칠 수 있는 학습이 이루어져야 된다. 사람이 태어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다 그 저마다의 재능을 주셨습니다. 다 잘할 수 있는 일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한 가지는 잘하게 되어 있다고 이제 태어날 때 이미 선물처럼 그걸 주어졌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이 한 가지를 더 이 다양하게 융합을 시키면서 이 타고난 재능과 그 다음에 융합해서 자기가 얻은 그 역량들을 펼칠 수 있는 그런 학습이 이제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유아교육의 그 역할은 어떤 것이 돼야 될까요? 제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니까 유아교육에 큰 변혁이 있어야 되겠는데 첫 번째는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과 학문 간의 통합을 이루기 위해서 흥미 중심, 생활 중심, 뭐 아동 중심이죠. 체험 중심의 학습이 확대돼야 되는데 저는 이것이 바로 이제 프로젝트 수업이에요. 그 프로젝트 수업을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 지금 누리과정과 잘 연결을 하고 교육과정이 그 학문 간에 이제 다 통합을 하면서 결국은 이 교육과정을 제대로 이제 놀이와
생활과 체험 중심으로 이렇게 가면서 아이들이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소질을 잘 개발할 수 있도록 우리는 그런 기회를 많이 줘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보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유아들의 흥미와 발달 수준에 맞는 놀이와 실생활에서 적용이 가능한 프로젝트 수업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자, 우리 만 3세, 4세, 5세 이제 누리과정이 있지만 지금 새로 이제 2020년에 개정된 교육과정에는 따로 이제 연령별로 이 교육과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선생님이 그 아이의 발달, 그 연령에 맞는 발달을 이미 다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 그 연령에 해당되는 아이들이 그 발달과 이제 놀이에 맞는 놀이 발달도 그 연령이 있고 또 신체적인 그런 발달도 연령이 있잖아요. 이 발달에 맞는 이 그 놀이를 이렇게 하면서 실생활하고 제대로 적용할 수 있는 프로젝트 수업. 그러니까 교과도 프로젝트로 이렇게 가야 되고 아이들 그 개개인의 발달 수준에 맞는 그런 이제 프로젝트를 해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창의 융합형 인재 양성과 역량 중심 교육 과정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구성주의 교육 철학이 입각한 토의, 협력, 탐구 학습을 강조하는 이런 것이 필요하고요. 제가 그 유아 교육 기관 선택하는 것에서 구성주의 교육이 어떤 것이라고 구성주의 철학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한 것이 있어요. 그것도 이제는 보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교사의 관찰이나 기록 정보와 함께 이제는 객관적인 과정 중심 평가가 이루어져야 된다. 우리가 뭐 유치원에서 어린이집에서 시험 보는 거 아니죠. 그런데 프로젝트는 선생님의 기록을 통해서 아이의 생각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정보와 함께 아이들의 과정 중심 평가, 형성 평가가 이제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 거죠. 자, 네 번째는 창의적인 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유아들의 아이디어가 다양한 형태, 자, 아이들의 아이디어를 볼 수 있는 브레인스토밍, 또 우리 웹 그리고 하는 마인드맵 이런 것들을 이제 표상을 하면서 아이들이 이 브레인스토밍을 하면서 결국은 창의성의 구성 요소인 유창성, 뭐 짧은 시간에 많은 아이디어를 내놓는다든지, 그다음에 독특한 아주 유니크한 이 아이디어를 내놓는다든지, 또 사고를 전환해서 생각할 수 있는 융통성, 또 이제 이 어떤 것들을 제대로 다 잘 다듬는 정교성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해요. 이 창의성의 구성 요소가 결국은 브레인스토밍을 하면서 많이 이제 그 알게 된다는 그런 아이디어를 이제 그 발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복합적인 문제 해결력과 창의적인 사고가 가능한 학습을 제공해야 되는데 프로젝트 수업하면 이 가운데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것들이 창의적인 사고를 하고 창의성의 구성 요소가 다 제대로 아이들이 수업 중에 이제 이걸 해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가능한 수업이 이루어져야 된다. 프로젝트 수업에 다 들어 있습니다. 유아와 교사, 부모가 학습 공동체로서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 유아와 유아와 교사, 또 유아와 부모, 뭐 또 이제 우리는 이 그 구성주의에서 얘기하는 것은 유아와 유아와 교사, 또 유아와 뭐 교구, 뭐 교재 이렇게 하죠. 이 인터랙션이 될 수 있도록 이제 유아 부모 간의 상호작용도 장려를 하고 또 가정과 지역사회, 학교가 이제 학습 공동체가 되어서 가정연계, 프로젝트는 뭐 반드시 가정연계를 해야 되고 또 지역사회 연계도 해야 되고 또 학교도 연계가 될 때 학습이 잘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프로젝트 수업을 해야 되지 않는가. 제가 이제 프로젝트에 대해서 이론을 쭉 앞에 설명할 때 이런 것들 다 얘기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시면 이제 이게 이해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기계로 대체할 수 없는 감성 지능을 가진 인재 양성 전략을 위해서 영아기 때부터 인성 교육이 필수적이다. 그래서 인성의 덕목을 우리가 다양화해야 되지 않겠는가. 지금 현재 이제 인성지능법에 제시하고 있는 인성 덕목이 한 10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그거보다 훨씬 더 많다고 보고 인성에서 이제 사회적인 영역이 있고 또 인지적인 영역이 있고 정서적인 영역이 있어요. 이런 인성 교육을 제대로 시켜야 결국은 컴퓨터가 또 AI가 할 수 없는 기계로 대체할 수 없는 감성지능, 사람에게만
정말 유일하게 사람에게만 하나님 선물로 주신 이런 정서가 있어요. 감성 이런 것들을 잘 살리면 기계로 대체하지 못하는 그 직업에 우리가 반드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이들도 그렇게 감성 지능이 좋은 아이들로 이제 길러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다음에 모든 유아들이 자신이 타고난 재능과 소질, 역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학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다중지능을 통합한 교육이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자, 다중지능 8가지가 이제 있죠. 물론 이 가드너가 나중에 9번째 지능을 이제 발표했는데 그건 제가 다음 시간에 또 얘기를 할 거고요. 언어 지능, 그죠? 우리 그 교육과정이면 의사소통이죠. 논리 수학 지능, 이제 이건 우리 자연 탐구죠. 공간 지능, 이건 예술 경험이죠. 음악 지능도 마찬가지 예술 경험이죠. 신체 운동 지능, 우리가 신체 운동점 건강에 들어있죠. 사회 지능, 이거 사회관계예요. 자, 개인 지능, 이것도 사회관계의 일부분이 들어있습니다. 자연 탐구 지능은 우리 자연 탐구 그 교육 과정이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것과 앞으로 저는 이제 9번째 지능, 영성과 창의성을 강조하는 영성지능까지 통합한 그런 교육이 돼야 된다. 그래서 앞으로 저는 미래 사회에 이 다중지능을 통합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있는 사람이 길러져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프로젝트를 제대로 수업한 이 아이들은 충분히 이 다중지능이 일반 그런 프로젝트 수업을 경험하지 않은 아이들하고 완전한 차별성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다중지능과 이 연계가 돼서 이 통합이 된 그런 교육을 우리가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요. 또 감성적 지능을 가진 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저는 이제 그 AI가 할 수 없는 것이 영성적인 부분하고 감성적인 정서적인 부분은 AI가 절대로 할 수 없어요.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런 직업을 가져야 우리는 앞으로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에 스님도 그냥 이렇게 그 대학 교수들처럼 책 가지고 이렇게 막 가르치는 이론만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이제 많이 없어질 것이고 여러분들처럼 아이들의 정서를 다룰 수 있는 그런 선생님들은 오래 살아남을 거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감성적인 지능을 가진 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우리 오감각, 시각, 미각, 청각, 촉각, 후각, 오감각과 또 신체 감각이 있어요. 신체 감각이 있죠. 그 다음에 사회적인 육감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 감각이라 그러는데 이게 이제 바로 우리는 그 6번째 지능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영적 지능. 그러니까 사회적인 지능 이것과 또 이제 이 지금 여러 이제 교육계에서 7번째 지능을 이제 영성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능, 그러니까 감각과 육감과 그다음에 영성, 이것이 다 통합된 그런 사람으로 이제 길러내야 앞으로 다중지능을 능가하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인데 저는 선생님이 먼저 이제 이렇게 돼야 아이들을 그렇게 기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번 시간에 장시간 우리가 그러면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제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그건 전문성을 갖춘 선생님이라고 그러는데 전문성을 갖춘 선생님은 다른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걸 해야 되는 거예요. 프로젝트 제대로 하셔야 되고요. 교육과정 제대로 해야 되고 놀이 제대로 하시고 교육과정과 놀이를 통합한 프로젝트를 제대로 하면 정말 전문성 있는 사람이에요. 거기다가 AI가 할 수 없는 영성, 또 AI가 할 수 없는 감성, 이런 지능까지 이렇게 잘 개발된 사람으로 기르는 것이 앞으로 이제 여러분도 살아남을 수 있고 여러분이 가르친 아이들도 장래가 아무리 기계가 이 사회를 다 점령하고 한다고 할지라도 AI가 할 수 없는 부분을 우리가 하면서 정말 한 사람의 역량 있는 사람으로 이 사회를 정말 좋게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그렇고 여러분이 기른 아이들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